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좋은 정보가 될 만한 뉴스들을 비교적 길지 않게 스피디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뉴스라는 게 뭐 매일 내 입맛대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뉴스를 선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또 같이 고민도 해보면서 그렇게 뉴스를 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굿뉴스 하나만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한인 검사가 법 집행기관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하는 국립치안연구소의 이사로 선임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램지 카운티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인 존 최 검사가 버지니아주 국립치안연구소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존 최 검사는 지난 2011년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램지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직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의 국립치안연구소는 지난 1970년에 설립된 초당파적 공화, 민주당 이런 거 없이 초당파적인 연구소인데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정책, 또 업무 절차, 또 조직 개혁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사로 선임된 존 최 검사는 경찰은 민간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경찰은 그동안 방향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왔지만 지금의 시민들은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시스템 또 검찰과 관련된 문제 등등에 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수준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도 한 나라의 공권력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분 좋은 굿뉴스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문제를 법원 안에서의 상황 그리고 법원 밖에서의 상황 등으로 좀 나눠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자, 기소 인부 절차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검찰 측이 기소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 그래서 기소 인부 절차라고 합니다.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절차.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그런 절차를 말하죠. 피의자는 재판관이 혐의를 쭉 불러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guilty,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not guilt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99%가 not guilty라고 말하죠. 자, 어제 검은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 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기 전 지문을 찍는 등의 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소위 머그샷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그랬죠. 뉴욕 지방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머그샷은 익스큐즈해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봐줬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절차상 사실 어제 신분은요,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상태, 그런 신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는 구금돼 있는 구금 상태의 신분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한 조나단 굿맨 판사는 그가 도주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석방 조치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석방한 채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석방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조나단 굿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과의 소통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검찰 측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증인은 누군지 그 증인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라고 이제 검찰 측에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된 그 사람과는 이제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죠. 자, 기소장을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 외에 월터 나우타라는 이름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두 명이 같이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같이 기소됐다는 얘기죠. 그 월터 나우타라는 사람은 전직 보좌관입니다. 자, 나우타 보좌관도 이 법정에서 어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우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반출을 한 기밀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는 등 트럼프와 공모를 한 그런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의 31건,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 등 6개 해서 모두 합해서 도합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직 현직을 통틀어서 미국 대통령이 연방범죄로 연방검찰에 의해서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뉴욕 지방검찰에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으로 인해서 형사 기소된 바 있는데요. 그때 그거는 뉴욕이라는 그 지방검찰이고요. 이번에는 연방검찰에 의해서 형사 기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방검찰, 연방검찰을 다 합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기록 또 하나 세웠습니다. 형사기소 2개 됐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법정 밖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제 마이애미 법원 앞은 트럼프 지지자들 그 수백 명과 반대 진영의 시위자들 수백 명이 운집해서 정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법원 주변 곳곳에서 이번 기소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법원 주위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삼엄한 경비를 펼치면서 다행히도 별다른 어떤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트럼프는 죄가 없다. 트럼프가 이겼다. 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흔들고 피켓을 흔들고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USA, USA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 퍼부었던 말이 있죠. 그녀를 감옥에 가둬라 하면서 이제 lock her up이라고, lock up이라는 게 이제 가두는 거잖아요. 그 lock up 중간에 이제 her를 넣어서 그녀, 즉 힐러리 클린턴을 외쳤죠. 그때 lock her up 해서 그녀를 감옥에 가둬라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에 빗대어서 그를 감옥에 가둬라, 즉 락힘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정 밖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이제 없이 잘 끝났다라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외침의 충돌, 그런 반대되는 시위가 있었던 것만, 그건 예상했던 대로 근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나온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장 인근에 있는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거기 모여있던 많은 지지자들에게 소위 한턱 쐈습니다. 한국 기호로 표현하면 한턱 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나온 직후 인근에 있는 베르사유라는 쿠바 식당을 찾아서 지지자들에게 통 크게 한턱 쏘았습니다. 이 베르사유라는 이 식당은요, 쿠바계 지역사회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의 핵심 선거구에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그런 식당입니다. 사실 그 LA에도요, 이 똑같은 이름의 식당이 있습니다. 웨스트 LA 쪽에 이 식당이 있는데요. LA 경찰국의 간부로 있는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경찰들이 많이 가는 데다 우리 경찰들이 순찰 다니다가 배고프면은 여기 많이 간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어서 저도 함께 가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같은 이름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한턱 쏜 그 베르사유 그 식당이랑 이름은 같지만 같은 주인인지는 아직 그걸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식당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USA 또는 도널드 트럼프를 외쳤고요. 식당 밖에 있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창가에 많이 몰려들기도 하는 그런 진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지지자가 식당 안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생일 노래를 다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77살 되셨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그 생일 노래를 막 사람들이 불러주자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모두 음식을 즐기라! 한턱 쏘겠다라고 외치자. 한턱 쏘겠다는 건 제가 좀 붙인 거고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지지자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맥주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키고, 햄버거도 시키고, 타코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그런 시간을 그 식당에서 보냈습니다. 반면에
식당에서 트럼프를 감옥으로 보내라 라고 외친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그 외침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어제 정치권은 역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미 다 예상하실 테니까 정치권의 얘기는 오늘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 주민들에게 과거 노예 제도 등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주자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해드린 바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인 주민에 대해서 최대 12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제공하자라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자문위원회 그 추천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한 사회적인 차별과 또 노예 제도에 대한 피해, 또 불공정한 정책 시행 등과 같은 사회적인 장벽으로 소외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이 흑인들에 대해서 최대 12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제공하자라는 이 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2%는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13.4%는 어느 정도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이 두 의견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50.6%의 응답자가 흑인 배상금 지급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강력하게 찬성 아니면 어느 정도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은 모두 합해서 27.1%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흑인 응답자들은 대다수인 70%가 이 배상금 지급안을 찬성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흑인 분들은 70이 아니라 100% 찬성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70%가 찬성을 했다네요. 그렇다면 흑인 분들 중에서도 얼추 약 30% 정도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얘기인가요? 120만 달러 준다는데 반대하나요? 자, 여하튼 그 연령별로 좀 보면요. 나이 든 유권자일수록 배상금 그 지급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젊은 층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46.7, 반대 비율이 28%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흑인분들 중에서는 70%가 찬성했다라는 것. 그런데 나머지 30%는 어떤 의견인지는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뭐 무응답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은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인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함께 생각해 볼 뉴스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요, 이 미국 뉴스를 전할 때 그렇게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뉴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기보다는 소수계 배려 정책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기보다는 소수계 배려 정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뉴스에서는 모두가 사용하는 용어이니까 저도 따라서 사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우대라는 표현보다는 배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 대법원이 1960년대부터 시행해온 법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Affirmative Action, 소수계 우대가 됐든 뭐 배려가 됐든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가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요, 교육 부문에서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방식을 놓고 지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 한가운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잠시 한 3, 4분만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책은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동일한 그 수능시험 점수를 받더라도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또는 아시안 등 소수 인종들이 조금 혜택을 받도록 한 그런 조치입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산점을 조금 부여해 주거나 또는 사실상 입학의 어떤 비율을 놓거나 소위 말해서 쿼터를 놓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학은 점수와 관계없이 동양계를 몇 퍼센트 무조건 뽑습니다. 뭐 흑인을 몇 퍼센트 무조건 뽑습니다. 또는 히스패닉계에 대한 쿼터를 몇 퍼센트 놓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방 대법원이 그런데 이달 내로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관은 9명인데요. 그 9명이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데 미리 좀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들 대법관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자, 대법관 9명 가운데 2명의 대법관이요, 실제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 이 정책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 후 성공의 사다리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2명은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예상을 빗나갑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미리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그러나 현재는 찬성과 반대로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일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걸까요? 어떤 입장 차이를 지금 갖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들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ABC 방송이 특집 보도를 했는데요. 특집 보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법원 내에서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클래런스 토머스라는 대법관, 이 사람은 이제 보수 성향입니다. 클래런스 토머스라는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라는 대법관, 이 사람은 이제 여성인데 진보입니다. 이 두 명의 대법관이 모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엘리트 반열에 올랐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명하게 반대되는 이들의 의견은 이번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스토리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뉴욕 브롱크스 슬럼가의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신이 9살 됐을 때 자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자신의 어머니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기초적인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방과 후에는 텔레비전에 이 법정 추리물을 열심히 보면서 이 법조인의 꿈을 키우면서 그렇게 영어와 미국 법과 미국을 배워나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 최고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이어서 예일대 로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수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 2014년 예일대 모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프린스턴, 예일 이 두 대학교에 나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를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연방 대법관으로서 이 보수 성향인 토머스 대법관은요, 좀 다릅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수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최근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정책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 놓고는 지금은 반대 입장이다? 왠지 좀 이상하죠? 무슨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이상하죠? 그런데 또 스토리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한편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조지아주에서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그에게 할아버지는 인종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지부심 끝에 매사추세츠주 명문 홀리크로스 칼리지를 졸업한 뒤에 역시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같은 예일대 법대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도 입학 당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나는 대학에 입학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졸업하고 나서였다. 졸업하고 나서 나는 취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예를 직접 들었는데요. 자신은 예일대 법대 졸업 후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대형 로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서 번번이 자신을 퇴짜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예일대 나왔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흑인이니까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이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입학은 했을 거고, 그러니 실력이 출중하다고 도저히 믿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 로펌들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졸업 후에 그렇게 42번 로펌 이 면접 인터뷰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합격을 42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로펌에서 자신에게 대해서 가졌다라는 것이죠.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입학했으니 뭐 실력은 별로일 거야 라는 선입견. 토머스 대법관은 추후 내 할아버지의 아들, My Grandfather's Son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소수인종 우대 제도는 내 업적을 인종에 의한 특혜로 변질시켜버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는 담배 포장지에서 떼어낸 15센트짜리 가격표를 나의 예일대학 졸업장 액자에 붙여놓고 지하실에 처박아놨다라고 말했습니다. 명문 예일대 졸업장을 15센트짜리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 없게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는 또 예일대 졸업장이 백인과 흑인에게 각각 이처럼 크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렵게 뼈저리게 배웠다라고도 말하면서 정말 인종과 관련된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토마스 대법관의 경험은 헌법은 인종에 근거한 분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도 인종으로 분류하는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2020년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종에 따라 시민들을 분리할 권리가 헌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인종적인 온정주의는 다른 어떤 차별만큼이나 해롭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 두 대법관의 변화된 입장 차이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두 대법관 모두 인종차별과 가난이라는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평가절하라는 피해를 입었다는 토머스 대법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혜택을 입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후배, 나의 후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기 위해 때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댓글로 귀한 여러분들의 생각 함께 공유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은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정책으로 많은 우리 한인 학생들이 혜택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종을 소수계로 본다면 입학 시에 혜택을 입어야 하는 인종이 한인, 중국인 등 동양계뿐만이 아니라 흑인이나 멕시칸계 등 소위 히스패닉계도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느 순간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일정 부분의 쿼터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성적이 좋은 아시안계 학생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양계 학생들은 이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없어도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얼마든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계가 학업 수준이 월등히 높음에도 합격 비율은 과도하게 이 정책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인처럼 동양계 학생들도 역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 지금 상당수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한인 학생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또 중국계나 다른 동양계 학생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흑인과 라틴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 결정을 앞두고 인종 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이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비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밖에 주요 뉴스는 짧게만 간추리고 오늘 영상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 산불이 예년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서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와 가뭄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서 흥미롭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해충의 활동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입마리 나방이라는 해충과 그리고 유충 피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침엽 수립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 해충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기후온난화 탓에 캐나다 중부 이상으로 서식지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과 해충 탓에 고사한, 즉 말라 죽은 산림의 면적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화재가 그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산림 지역에서는 소나무좀이라는 그 유충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소나무좀 유충 때문에 말라 죽은 캐나다의 소나무 산림 면적은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1210만 에이커로 이는 남한 면적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권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항공료가 치솟고 있어서 한국 방문이나 한국 내 여행을 하려는 한인들이 이 비싼 항공료로 그 충격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미국 내 여행은 물론 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여행 및 해외 방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른바 보복 여행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공료가 급등하면서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전방위적으로 지금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최근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사는 한 친척의 이 장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행 항공권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카노미석, 일반석임에도 불구하고 항공료가 $3,000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장례식에 꼭 참석해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표를 사기를 했지만 일반석을 $3,000 넘게 주고 사야 하다니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현재 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일반석 가격은요, $3,000대입니다. $3,000가 조금 넘기도 합니다. 날짜에 따라서는요, $4,00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은 제일 싼 게 $6,000, 비싸면 $8,000. 비즈니스석 $8,000. 퍼스트 클래스는 부르는 게가 15,000불이 넘습니다. 신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그나마 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단점은 기종이 좀 작아서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한국을 출발해서 미국 등 해외로 가는 항공 노선의 운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제 항공료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였던 2020년 국제 항공료 물가지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124.5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2019년 1인당 평균 국제선 요금은, 이 평균이니까 한국에서 일본, 아니면 가까운 베트남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미국, 유럽 이런 거 다 합쳐서 평균 국제선 요금은 약 32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게 62만 원으로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굿뉴스로 시작해서 무거운 뉴스,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짧게 정보가 되는 그런 뉴스보다는 조금 묵직하지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뉴스 위주로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